자, 10월 28일 중1 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변경은 다음 주부터죠? 그렇게 들었죠? 어머니들하고 통화를 다 했는데, 그죠? 네. 제 학원에 사정이 생겨서 제가 이 시간에 수업을 1시간 정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8시 반부터 한다고 어머니들께 다 통화 드렸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뭐 또 잘못 전달받아서 오늘부터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 보네. 그건 아닌가? 그냥 결석이거나 지각인가?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문산중학교 학생들은 이제 이번 주 시험이라서 오늘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원래 녹화하려고 했고요. 어휘책 48, 49 과제죠. 맞나요? 네,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어휘 48.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율. 열화. 그 다음에 은성 2번.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괄시해서는 안 된다. 관시. 그 다음에 3번 나율. 그들은 모두 가시스로 덮고 차림하는 나라는 색이었다. 행색입니다. 행색. 그 다음 4번 은성. 훔치는 키 잘생긴 흰체가 일사람이 있는지였다. 풍채. 그 다음 5번 나율. 그 자리에 문신을 가리킨 식사학교 인사가 현실성이 없는 논리만의 존재들이라고 비판한다. 자, 문신은 이제 문과 쪽에 말하는 이제 문과 출신의 신화를 말하죠. 4번 한 번 더 봐주세요. 3번. 저번 단어 기본적으로 설명 안 하니까 이제 넘어갔네. 행색하고 형색은 다릅니다. 둘 다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단어는 뭐였죠? 행색이었죠. 이거는 단일 행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그 차림새 같은 걸 얘기합니다. 행색이 영 초라해 보였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뭐 말이 소설 같은 데 나올 수 있죠. 이 형은 뭐죠? 모양 형자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모양과 색깔입니다. 근데 이제 한 발 더 가서 뭐도 되죠? 얼굴빛, 표정, 얼굴빛, 표정. 그럼 봐, 이게 왜 제가 쓰냐, 이게 헷갈리게 쓸 수가 있겠죠. 그 사람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단 말이, 차림새가 초라해 보인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얼굴빛이 좀 안 좋아서 안 좋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맥락이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지만 조금 다른 단어다. 자, 그 다음 6번. 다름질 들어가는 문장을 쓰라는 거죠. 그거는 은성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TV를 보기에 다름질했다. 좋은데. 자, 그 다음 나율 7번. 그는 천부적으로 뭐? 천부적으로 병을 갖고 있다. 천부적인 병은 조금 선천적인 병이라고 보통 하죠, 그죠? 두 개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타고났다는 뜻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줄부자입니다. 그래서 완전 틀렸다고 하기 어렵을 때 조금 어색합니다. 천부적인 병은 좀 어색합니다. 자, 그 다음 8번 은성. 탐관오리들은 사리사욕을 채웠다. 보통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다고 굉장히 많이 쓰이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나율. 감기에 걸려 할 일 없이 집에만 있었다. 괜찮네요. 자, 49쪽에 10번에 3, 11번에 2, 12번에 1, 13번에 4. 자, 14번부터는 그 설명을 읽고 답을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성 14번. 인물의 행동처럼 작품 속에서 성격이 변화가 없는 평면적. 성격이 안 변하는 거, 그걸 평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나율 15번. 1부전 이상 60만원 연간 지계층 대표하는 공부처럼 어떤 계층이나 집단, 세대의 특징을 주는 전형적인 인물. 일종의 대표자죠. 그 다음에 16번 은성. 어떤 무리의 대표적 성격이 아닌 개인만의 분명하고 독특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대부분의 현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개성적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나율. 이야기 전개 과정에서 상황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격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물, 현대 소설에 많이 등장한다. 입체적인 인물. 나율은 이거 설명 안 되는데 잘 했네. 한번 읽어보고 한 거 맞죠? 예. 자, 그 테스트지 뒤에 있죠? 요거 펴서 보면 18, 19쪽 펼쳐서 풀고 있으면 제가 지나가면서 혹시 미리 풀어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18, 19. 자, 시간 더 필요하나요? 다 했나요? 자, 서로 바꿉니다. 시간 더? 자, 안에 본문을 찾아서 답을 채점해 주십시오. 빨간 펜은 안 괜찮아요? 아무거나 일단 하십시오. 네. 다음에는 빨간 펜을 하시고요. 답을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많이 틀리고 제가 많이 틀리고 아니, 이거 안 틀리는데. 꼴치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자기 채점이 좀 이상하다.
채점 제대로 됐나요? 은성이는? 오케이. 자, 오늘 10회 50쪽, 51쪽을 펴주십시오. 대거리, 물색하다, 불모지, 송출, 영문, 차일, 치압, 하면, 해빙. 자, 해빙 한번 볼까? 해빙. 해빙은 풀 해자에 얼음 빙자죠. 그럼 얼음이 풀린다. 쉽게 말해서 얼음이 녹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게 1차적인 뜻인데 실제로는 2번 뜻으로 많이 쓰이죠. 자, 2번 뜻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립 중이던 세력 사이의 긴장이 완화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래서 옛날에 미국하고 소련이 극도로 대립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련 아시나요? 소련? 소련이 뭔지 아시나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미국은 미합중국이죠. 근데 이제 미국은 주가 50개 정도 되나요? 그래도 유엔에서 표가 한 표야. 근데 소비에트 연방은 그 연방 다 독립된 국가이면서 연방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 수만큼 유엔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엄청났죠.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떨어져서 분리된 게 있는데 무슨 그 동유럽의 국가들 이름 많잖아. 조금 가난한 나라들. 그렇게 이제 해체된 겁니다. 중심에 있던 러시아만 남은 거죠. 왜 이야기를 했냐면 소련과 미국이 극한의 대립을 하다가 이제 풀리면 이제 해빙 무드다 이런 말이죠. 두 국가의 긴장 관계가 조금 풀렸을 때 그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됐나요? 해빙이란 말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카메라에 잘 앉았네. 자, 51쪽에 새 개념 하겠습니다. 해필 우리 수필을 하는데 잘 걸렸네, 그죠? 자, 큰 그림부터. 문학은 무엇이기 때문에 언어로 하는, 저를 봐주세요. 언어로 하는 뭐기 때문에? 글자가 예술이기 때문에 뭐와 뭐가 있다?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춤은 춤의 형식이 있고 음악은 음악의 형식이 있는 것처럼. 이해되셨나요? 음악에 들어가도 또 뭐가 있어? 클래식이 있고 대중음악이 있고, 대중음악 안에도 발라드가 있고 포크가 있고 락이 있고 갈래가 있죠. 형식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지? 그래서 문학은 그런 형식에 따라서 갈래라는 게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시, 소설, 극, 수필.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이 수필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가벼운 신변잡기적인 주변의 이야기로 짧게 쓴 산문 정도로 이해하는데 자세히 들어가면 얘도 뭐가 있다는 거야? 무슨 수필과 무슨 수필?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경자는 뭘까요? 가벼울 경자. 중자는 무거울 중자. 그럼 주제가 좀 가벼운 건 경수필, 주제가 무거운 건 중수필. 이해되시죠? 주제가 무겁고 가볍다는 뭘까?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주관적인 표현이라서 딱 가르긴 그렇지만 개인의 일이라도 자기한테 엄청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죠. 이제 그리 가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문학적 이제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줘야 됩니다. 나는 이것도 무거운 건데 그러면 안 되고, 자, 뭘 경이라고 하는지 그 초록색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을 소재로 가볍게 쓴 수필. 계속. 감성적, 주관적, 개인적, 정서적 특성을 냈죠. 감성적인 거, 주관적인 거, 개인적인 거, 정서적인 거. 결과적으로 어제 내가 친구한테 썼던 연애 편지도 수필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쓰면. 여행 갔다 왔다가 감상문을 쓰면 기행문도 뭐가 될 수 있다? 수필이 될 수 있고 일기도 수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경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중수필은 뭘까? 자,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로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수필, 비평적 수필, 과학적 수필 등입니다. 이를테면 신문 같은 데 보면 무슨 칼럼 이런 거 본 적 있죠? 신문을 본 적이 없죠? 보통 어떤 사회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약간 지식이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가 칼럼을 씁니다. 이를테면 AI가 갑자기 팍 세상 이슈가 됐다.
그럼 AI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칼럼을 써요. 주관적인 감성적인가요?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죠. 그죠? 물론 그 사회적인 이슈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다루는 내용이 원래 감성의 분야는 아닌 거죠. 그런 수필 다 뭐다? 중수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요새 저 AI에 저도 관심이 되게 많은데 진짜 전문가들은 세상이 완전 바뀔 거예요. 5년에서 10년. 그래서 AI를 잘 쓰는 사람은 더 크게 부를 누리고 성공하고, 이제 AI 쓰는 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완전 쪼그라들어요. 그게 그 내가 재밌게 본 이야기 중에는 AI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영어를 안 써봤으니까 amplify 이 동사 혹시 뭔지 아시나요? amplify 이걸 이렇게 amplify 하는 어떤 존재 이걸 줄여서 뭐라 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보면 놀랄 거예요. 앰프 들어본 적 없나요? 학교에서 방송반 해본 사람 없나요? 마이크 잡은 소리가 어떻게 되죠? 완전 커지죠. 몇 배로 커지죠. 증폭하는 뜻이. 그래서 방송반 애들 맨날 선 끼었다 뺐다는 그게 앰프라고 해요. 앰플리파이어를 줄인 말이에요. 자, 근데 이야기 왜 하냐면 AI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AI의 여러 기능이나 그 능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앰플리파이. 옛날에도 똑똑한 사람은 혼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10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AI를 이용하면 1000명, 10,000명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엄청 쉽게 내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그냥 학원을 하는 거야. 내가 전에는 내가 10명을 그냥 이렇게 또는 10개의 반을 커버할 수 있었어. 근데 AI를 잘 쓰면 추가로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도 학원을 더 확장한다거나 수업을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뭔지 이해되시나요? 뭔 이야기 어디까지 왔지? 중수필 나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보고 우리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당장 지금 전망 좋다고 하는 과 요새 그런 말도 잘 안 하죠 사실. 근데 그나마 또 요새 하는 게 이과 쪽으로 가야 뭘 성공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10년은 그것도 그러니까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당분간은 그런 인력이 좀 필요하대요. 그 전산 쪽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그게 이게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사실은 자신만의 컨텐츠를 가진 사람은 이제 AI를 탑재해버리면 자기가 회사인 거야.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무리 AI가 좋아도 뭐를 질문해야 될지 모르고 뭘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그림의 떡이죠. 사실은 부의 차이, 삶의 질의 차이가 커지기만 커요. 왜냐하면 진짜 다 누리는 사람들이 밑에 아주 찌끄레기 일을 아주 싼 값에 고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가 와도 되는 일을 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일만 시키고 자기만 해야 될 일을 이제 AI를 통해서 곱하기 100, 곱하기 만을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좀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수필화다 여기까지 왔구나. 중수필로 좀 읽으셔야 돼요. 중수필이 여러분한테 제가 볼 때 동영상으로 치면 여러분 맨날 숏폼이나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연예인들 이야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극적인 영상을 많이 보겠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없는데 내 지식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동영상도 좀 봐야. 그걸 보다 보면 이제 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냐면 책을 좀 읽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좋은 말이고 맞는 말 같은데 정확하게 내가 못 알아듣겠어. 왜? 배경 지식이 약하니까. 그 책이 이제 중수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멀리 갔죠.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52가 과제입니다. 됐나요? 네. 박서정은 왜 늦게 왔나요? 저 책을 집에 두고 와서요. 자, 독해력 훈련. 요거 과제 내준 거 있죠? 요걸 꺼내시고 일단은 25부터 하면 되죠? 대답을 안 하죠? 제가 괜히 물어봤습니다. 25분부터 한 거 맞나요? 해오셨나요? 안 해온 사람 있습니까? 자, 지금 하셨고 화면도 보일 겁니다. 자, 나율 25번 2단계 한글을 천천히 좀 큰 소리를 읽으시면 다른 사람들은 일단 잘 들으십시오. 가끔은 제가 잘 들었는지도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알겠죠? 자기 거하고 비교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나율을 한번 읽어볼까요? 날개 없는 소풍이가 바람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잠깐만, 나율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잘하는데 조금만 큰 소리로, 조금만 또록또록, 알겠지? 계속. 날개 없는 소풍이는 내부에 제트인식처럼 팬과 모터가 있는 스탠드와 내부가 비어 공기가 지나가도록 설계된 고리 몸통이 있다. 또한 고리 몸통 벽면의 형태는 고리 몸통 안쪽과 바깥쪽의 기압 차이를 만들어 고리 몸통 주변의 공기를 이동시키기 위해 비행기 날개에 담는 뒤집어 놓은 것과 비슷한 구조이다. 비행기는 공기가 고기 앞에서 저기압으로 힘이 작용해 이동한 성질을 용이하는데 이 방법을 모터 뒷면에도 반영한 것이다. 날개 없는 선풍기는 스탠드의 팬을 작동해 공기를 흡입하고 가속시켜 고리 몸통 안쪽의 기압은 낮아지고 고리 몸통 바깥의 기압은 상대적으로 높게 몸통 내부에 나온 가속된 공기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에 합쳐지며 바람이 생기게 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요약도 잘했고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사람 모두에게 나는 이 날개 없는 선풍기 원리가 이해가 된다. 은성이 되는 것 같고, 그럼 손 안 된다가 좀 헷갈린다. 서정이는 좀 마지막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래서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 네. 여기서부터? 네. 이게 핵심이죠. 뭘 보여주면 보이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고리 몸통입니다. 여기 밑에 스텐트가 있죠. 자, 이게 선풍기니까 결국 나한테 어떻게 무슨 결과를 줘야 되죠? 바람이 일로 와야 돼. 동의하죠? 동의하나요? 자, 그러면 이 몸통 안에는 팬이 있긴 있죠. 모터입니다. 제트 모터.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 공기를 얘가 전기를 가지고 쫙 빨아올리는데 이건 관이야, 관. 근데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구멍이 있어. 여기서 빨아올린 공기가 빠르게 가는데 중간 구멍 있는 부분이 살짝 두께가 얇아. 거기서 이 빠르게 지나가는 공기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구멍이 있으니까 셀 거 아니야. 세면서도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 쉽게 말하면. 조금씩 세면서 올라가는 거야. 왜? 밑에 동력이 있으니까 밀어 올리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런데 얘가 셀 때 구멍이 이 관 굵기보다 더 좁다고. 이쪽으로 빠지는 구멍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 이 세는 쪽이 더 빨라질까 느려질까? 자, 이 속도보다 세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빠르다. 방향을 통해서 약간 이쪽으로 틀어놓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내가 이쪽으로 틀어놨어. 그 바람 맞고 내가 시원한 게 아니야. 왜? 그럼 구멍 몇 개 된다고, 그지? 맞지?
자, 그런데 이 열 구멍에서 이쪽으로 조금 빠른 바람이 지나오면 요 그 부위하고 이 주변 공기하고 어디가 압력이 더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다? 이 공기보다 빠른 그쪽 부위가 공기 압력이 더 낮아요. 그럼 공기는 아무 장벽이 없을 때 한쪽에 압력이 높고 한쪽에 압력이 낮아. 그럼 공기는 어떻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합니다. 그게 바람이에요. 자, 봐봐. 어떻게 된다고? 전기를 가지고 쫙 당기면서 조금 빨라지게 해놓은 바람들이 이 주변의 압력을 변화시키는 거야. 여기가 1기압이었다면 여기는 0.8기압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가만히 있던 공기가 어떻게 된다고? 이동. 오, 시원해. 시원함 느껴지나요? 알겠죠? 요게 비행기 뜨는 원리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원리는 많이 했죠, 전에. 그지? 많이 했지. 이거잖아. 이게 뭐야, 이게 비행기 날개 한 면. 그래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비행기. 여기 조종소 날개. 이해되시나요? 그럼 비행기가 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똑같은 양의 공기가 얘는 이 거리를 통과해야 되고 얘는 이만큼 거리를 통과해야 돼. 누가 더 빨리 뛰어야 돼? 위, 아래? 위. 얘가 더 빨라져. 위쪽 공기가. 그러니까 비행기가 사실 이동하는데 공기가 이동한다고 생각해보자. 상대적이잖아, 그지? 그러면 압력은 어디가 여기가 더 낮아지고 여기가 높아지죠. 그럼 밑에 주변의 공기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어떻게 한다고? 밀어 올린다고. 주변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낮은 쪽으로 밀어가는 것처럼. 그게 양력이야. 양력. 알겠지? 우리가 알고 방금 본 고리 없는 날개 없는 선풍 여기 영국에서 발명했다든가 나도 이거 지금 찾아보니까 상품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다고? 바로 양력의 원리를 사실은 이용한 거하고 비슷하다.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양력이 이제 뜬다는 소리니까 이게 양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기는 흐름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쪽의 압력이 낮아져. 그러면 주변에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곳에서 그 낮아진 곳을 채우는 거죠. 사실은 지금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도 나는 25분이 궁금한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질문. 됐나요? 자, 그러면 26번 서정. 사람들이 머리 몸만 생각해왔던 이상적 질서들이 경험을 통해 부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경험론이 탄생했다. 경험론이란 인간의 인식이나 지식의 근원은 인간의 자각, 즉 경험에서 찾는 철학적 입장을 가리킨다. 또한 경험론자들은 관찰과 시험에 입각한 비난적 방법이 한립론자들은 이선적 사고의 기반 등 맥락적 추론이 각각 자랑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여겼다. 경험론자들은 기능법을 통해 부차적이고 개발적인 사회들에서 인간과 자랑에 대한 보편적인 법칙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험론은 자신의 경험에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이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경험론의 입장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근대 이후에 창안의 상당 부분은 경험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중세가 뭐지? 중세. 공룡이 있던 시대인가? 그럼 중생대다. 뭐 대충 서양력으로 334년 정도부터 소위 말하는 뭐가 생길 때까지 14, 5세기에 서양이라 하면 유럽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뭐가 생기죠? 르네상스가 생기죠. 르네상스 이후에 종교개혁이 발생합니다.
종계가 아니고 종교. 왜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 역사 시간 이런 거를 계속 배우냐면 이런 마디들에서 세상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이제 모두 할 건 아니고 이 시대 때 사람의 생각은, 이 세상은 어떤 질서다? 신에 의해서 완벽한 질서가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별들도 돌아가고 지구도 돌아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대표적으로 천동설이죠 사실. 그래서 완전한 어떤 질서가 구현되어 있고 인간은 이제 거기에 바탕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어떤 흐름하고 같다가 아닙니다. 비슷하지. 합리론이죠. 합리론 대표적인 철학자 누구지? 물론 이 합리론은 이 뒤에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격이 비슷하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구야? 데카르트죠. 프랑스의 대륙 철학,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론은 이런 거죠. 연역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왜 이거하고 연결시켰냐면 연역법의 논리가 이런 거예요. 완벽한 전제가 있어. 틀리지 않는 대전제. 그리고 그 대전제와 연결되어 있는 소전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이 대전제를 소전제를 거쳐서 이 모르는 상황을 적용시키면 아직 몰랐는데 맞는 답을 찾아내. 이 추론이라는 거죠. 무슨 추론? 연역적 추론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 사례가 그 정답에 또는 저 정답에 연결됐는지를 추론하는 게 논리 추론이었어요. 저 합리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상한데 완벽한 질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꾸 새로운 경험들을 그 천체를 관측해 보니까 지구가 돈다고 하는 것이 더 깔끔한 설명이 된다. 망원경 관측하고 계산하고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막 이렇게 물질들의 성질을 알아가고 세상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지식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지식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쌓아가면서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경험론이 이제 유럽에서 각광을 받는 거죠. 이거는 뭐야? 경험론은? 경험 1, 경험 2, 경험 3, 경험 4를 다 나열해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네. 이게 무슨 철학이지? 경험론이고 추론 방법은 이걸 뭐라 그러죠? 나오죠 이게. 귀납법. 이해되셨나요? 이게 귀납법이죠. 너무 다르죠 서로. 그래서 이 애가 이제 머리를 들 때는 귀납법으로 이제 마치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알아보니까 어떤 일도 벌어지더라? 이 경험론 또는 귀납적 사고에 뭐가 있더라? 한계가 있더라. 왜 그래요? 자, 경험 10가지를 다 해가지고 이 결론에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냈는데 여기에 벗어난 11번째 사례만 나타나도 이 결론은 어때요? 틀린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벌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경험론 또는 기납적 사고가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율이도 서정이도 은선이도 몇 살이지? 14살이가?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 많죠? 그래.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어찌 보면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죠. 됐나요? 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알죠. 여러분 경험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저 붕어빵집은 맛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 붕어빵집 아저씨가 반죽을 바꿔갖고 맛있는 붕어빵을 낼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경험도 비슷한 거 하잖아, 그치? 그래서 내 경험을 너무 이렇게 맹신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철학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은성 27번. 스프레 미리 나오면 물만 끓일 때보다 끓는 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에 순수한 물에 끓는다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밀폐된 용기 속에 물을 담아두면